네, 과거에 우리의 정치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숙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정치권은 애도를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행한 현대사를 만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을 가진 이재명 후보의 원팀 가속화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걸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노태우 전 대통령 10월 26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11.6 사태의 그 전직 두 대통령 기일이 같은 날짜가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의 역사적인 평가, 정치사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앞으로의 평가가 아니라 지금의 평가를 해야 되는 네네. 거죠. 앞으로의 평가는 미래 세대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예.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좀 그 우리나라 문화상 사후의 평가가 좀 더 후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게 설마 이제 사망한 고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좀 주저하는 그런 문화도 있는데요. 네. 조금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라고 요즘엔 부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12.12 군사반란을 함께 주도했던 세력이기도 하고요. 5.18 그 유혈 진압의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과가 공을 훨씬 더 과가 더 크다. 공과를 논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전에는 사실 역사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걸 좀 냉정하다고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호칭을 부를 것이냐부터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어제 사망 이후에 방송사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좀 유심히 봤거든요. 예. 다 사실은 섞여 있어요. 다 다르죠, 영어가. 전 대통령이라고 부른 것도 있고 C라고 부른 것도 있는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C라고 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전직 대통령 여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생전에 자신이 유혈 진압을 했던 광주 시민들에게 진정한 사죄의 뜻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성급한 것이 아닐까.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과가 크고 공을 따지기는 아직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많이 가려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실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평가하십니까? 항상 2인자 역할을 그러게요. 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히려 매는 다 맞고 뒤에 이제 있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제 비교할 때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구테타의 이제 주역이지만 어쨌든 전두환 참 호칭이 좀 애매합니다. 네. 전두환 씨라고 하기도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 편의상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일선에 나와 있었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한 친구였다는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6.29 선언을 통해서 당시 이제 군사 독재 정권에 이제 막을 내리고 직선제가 이제 도입되면서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그런 측면에 약간 역사적 그 궤적이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비자금 관련해서도 다 전두환, 노태우 다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처벌됐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끝내 갚지를 않았고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간에 소송을 통해서든 회수를 해서 2013년에 다 완납을 한 사례가 있고 네. 또 5.18 관련해서도 역시 본인의 직접적 사과는 없었지만 그 아들이 어쨌든 2019년부터 계속 지금 매년 5.18 묘역에 가서 아버님을 대신해 사과하고 그게 이제 아버님의 어떤 동의나 그런 맥락 없이 본인이 가서 혼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병상에 누워 계셨던 이제 그 아버님의 어떤 뜻을 좀 받아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두환하고는 좀 궤를 달리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역사적으로 공과 과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예. 공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 이번 기회에 다시 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봤어요. 네. 저는 전두환 때부터 학창 시절을 시작했고요. 노태우 때
이 대학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는 바로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시위 이후에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 대학생 시절에 이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예. 근데 과연 정치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그 시절을 우리가 지금 다시 되돌아봤을 때 공을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얼마나 당시에 민주화됐을까 하는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시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경찰들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네. 거기에 저항하기도 했었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두환과 등을 돌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게 본인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87년 민주화, 그러니까 6월 항쟁이 있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군부 독재가 어떻게 누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전두환과 서로 결국은 이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50 청문회라는 것도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서 어떤 시대 변화를 주도했다기보다는 예.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시대 변화에 밀려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부분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혈 진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사실은 하지 않았고요. 2011년 회고록을 발표했을 때에도 그때도 5.18 민주화 운동이 유언비어 때문에 발생한 사태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반성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시에 일종의 이제 대탕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북방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간에 합의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당시에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런 점에서 저는 평가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노태우 씨를 다시 우리가 재평가해서 그의 공이 있다고 지나치게 너무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또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아닌가 예, 싶은데요. 저도 예. 뭐 일선에서 학생 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고 예. 그 아스팔트에 살면서 수업 한번 제대로 못 들어갔던 네. 세대인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그 나이가 먹고 그 시대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87년 6월 항쟁 때 사실 그 군사 정권이 계엄령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생각하면 과연 그 국민들의 그때의 그 민도라든가 시위 상황을 볼 때 계엄령을 친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유혈 사태를 네.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역시 뭐 광주를 피로 물들이면서 정권을 잡았던 그 세력이었는데 능히 그럴 수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 시절에 가서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이 이제 새로운 어떤 지배 질서를 이제 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시대 상황이 또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사실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 엄청난 민주화 요구가 분출을 했죠. 그래서 억눌렸던 요구들이 뭐 노동자, 농민, 각 이제 시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사회 각 분야가 정말 민주화가 되는 과정이 아주 과도기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시기에 어쨌든 간에 물태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그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평가를 하는 거지 그 뭐 어떤 그것을 공을 뭐 높이 뭐 평가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보면서 그러면서 그 노태우 집권 시기에 봤던 뭐 예를 들어 KTX를 했다든가 신도시를 만들었다든가 인천국제공항을 했다든가 남북 기본 합의서를 했다든가 서울 올림픽을 했다든가 등등의 것들도 이제 다시 한번 조망을 해볼 필요는 있다. 즉 예. 공과 과를 다투는 지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은 된다.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본인도 아직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저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그 공과에 대해서 언급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당했습니까?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대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상황은 됐다. 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접적으로 본인의 육성으로 뭐 국민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남는 것 같은데요. 근데 유족 측이 유언이라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오라는 것도 어떤 과오인지 뭐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저게 사과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저는 광주에 찾아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들 노재원 씨가 4차례 찾아가서 네.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뜻으로 밝혔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 더 용서하는, 그러니까 그 사죄를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 텐데 예.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뭐 풀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후에 유족을 통해서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곧 뭐 본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국가적 논의라든가 그리고 그 서울현충원의 안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유족 측도 지금 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문제를 미리 나서서 얘기할 이유도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렇게 선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전두환은 또 어떡할 거냐 네. 이런 문제가 그대로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범이거든요. 그러니까 12.12 군사반란의 공범이기도 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뭐 주범과 종범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것도 합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첫 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때 나온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을 치르고 나면 또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또 서로 좀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1월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해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또 새로운 후보가 계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깊습니다. 끝까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어제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 시정 연설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녹취에는 안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경선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과를 꺼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오고 간 대화들, 회동 그런 모습들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이제 우선은 그 이재명 후보의 지금 그 자세를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한테 우선 모질겠던 사과부터 하고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는 표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이제 역사에 남도록 본인이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한껏 이제 낮은 자세를 취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원래 그 당초에 이제 여의도 시각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 전략을 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수세에 몰려 있다는 걸 저는 반증하는 것 같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차 의전을 보면 참 특이하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원래는
후보가 됐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좀 대등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상당히 대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중앙에 있고 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철희 수석을 지금 양쪽에 이렇게 배치했지 않습니까? 예. 거의 격을 굉장히 낮춘 지금 의전 서열을 한 거예요. 아, 지금.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위에 서 있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조에 있다. 현재 좀 그 상황으로 좀 짚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좀 갈 길이 좀 더 험난하고 멀어 보인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회동을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만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야당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했다고 하면 아마 선거 개입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해 살 만큼의 과잉 대응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그 당대표, 과거에 이제 그 어떤 대통령이 모든 집권 여당을 좌지우지했던 이런 시절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네. 총재가 정치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원의 일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 40% 유지되니까 그렇지 않았으면은 발톱 빠진 호랑이라는 얘기 벌써부터 나왔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권 내내 검찰하고 갈등 빚었고 권력 구조 개편하겠다고 얘기해서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혔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뭐 이른바 이재명 의혹과 관련해서 대장동 문제 그냥 다 덮어주겠습니까? 덮어주지 않았고요. 과거에도 검찰이 집권 초기에는 순수 말 잘 듣는 척하다가 후반기쯤 되면 반기 들고 자신들이 정치를 오히려 주도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지금 비리에 연루됐다거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하는 점들이 없잖아요. 과거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정치를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이러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직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 똑바로 해라 이렇게 소리치는 게 훨씬 더 검찰에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검찰을 어떻게 할까? 검사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 대통령보다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좀 관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편안한 만남 같은 걸 너무 이렇게 사시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국민의힘 후보하고도 문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관례들이 앞으로 좀 더 정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회동에 대해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또 청와대 쪽에서는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뭐 50분간 회동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기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뭐 여러 배석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 대장동 얘기가 저는 안 나왔다는 거 대자도 안 나왔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합니다.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거론은 됐을 것이다. 물론 심도 깊게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어떤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저는 뭐 무관하다고 하든가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뭐 이제 야당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을까봐 뭐 대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회동 자체를 갖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여당의 뭐 대선 후보가 정해졌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뭐 차담을 하는 거 자체를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선관위에 다 의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서 뭐 당선되기를 바란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지만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저는 저런 만남은 뭐 야당의 후보가 돼도 뭐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뒷거래로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춘제에서 저렇게 앉아서 무슨 뒷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뒷거래할 지금 그 포지션, 그 자세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볼 때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읍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뭐 나의 뭐 안전을 뭐
사후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만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난번 그 10월 15일쯤 됐었나요? 검찰이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한 2주 지났는데 전혀 어떤 그 진척도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외부에서는 다양한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데 속 시원하게 무슨 검찰의 그 수사 상황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이제 그 회동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이상한 그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장동과 관련해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고 검찰에서는 이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역으로 얘기해 저렇게 만났다는 거는 국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문제가 없나 보다.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등한시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 신호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저는 의혹은 분명히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야당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지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논리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은 검찰이 막 신속하게 움직여가지고 대통령 말 따르면은 그게 정상적인 검찰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대통령 입만 떨어지면 막 검찰이 움직여서 막 소동 피우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왔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을 다시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사법부 다 장악했다고 말했잖아요. 대법원장 공격하고 대법관 공격하고 이런 일들 벌어졌잖아요. 과거식으로 말하면은요. 대장동 관련자들 법원이 구속영장 다 받아줘야 돼요. 일단은 다 수감시켜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딴소리 못하게 꽉 묶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이 진짜 대통령 뜻에 따라서 대장동 수사 덮는다고 하면은 그냥 가둬두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림 잘 맞춰가지고 그리고 발표해줘야지 원래 맞는 거예요, 그림이. 근데 구속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검찰의 수사 능력이 역량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현 정권이 덮어가지고 덮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를 공수처를 만들었으니까 공수처가 대통령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럼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신속하게 수사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김웅 국회 지금 그 회기 중인데 그 체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하고 있잖아요. 주저주저 하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요. 대통령이 모든 것에 맞는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를 하면 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어떤 나쁜 유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가자고 해도 잘 안 가지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잡아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면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아닌 것은 애써 외면하는 좀 그런 식으로 정치 공세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통령을 만났고 그 전에 가장 최고의 경쟁자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에게 또 공동 선대 상임 고문 제안을 했는데 수락을 했고요. 오늘 추미애 전 장관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계속 순탄하게 이제 한 팀으로 잘 모이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원팀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예. 이낙연 캠프 쪽 인사 말씀을 들어보면 대장동 의혹이 해소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사실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공인받는 절차는 저는 끝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화해 포옹도 하고 서로 간에 선대위 상임고문 맡겠다는 수락도 응락도 받아냈고 예. 그리고 대통령도 만났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이제 미래 권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본인의 역량에 달린 거거든요. 의지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말하고 민생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정리될 부분은 자연스럽게 또 정리될 겁니다. 그런 거에 발목이 잡혀서 계속 끌려다닐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관계도 계속 본인과 관련해서 나오는 의혹들을 정리해가면서 화해 손짓들을 계속 내밀고 그리고 언젠가는 원팀이 돼가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의 의지에 저는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어제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여론조사 문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질문 내용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질문받은 응답자가 후보 4명 중에 1명을 고르는 방식. 일단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홍준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대1 이제 가상 대결을 갈 것이냐, 네. 이제 사지선다형을 갈 것이냐인데 이게 득표력이 많은 차이가 옵니다. 1대1 가상 대결을 하면 후보 간의 이제 어떤 경쟁력의 표차가 줄게 되거든요. 왜냐면 뭐 이재명을 찍을 거냐, 윤석열을 찍을 거냐, 홍준표를 찍을 거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 즉 민주당 지지층을 걸러낼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지선다로 가면 그거는 4명의 국민의힘 주자 중에 뽑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일부 홍준표 후보를 찍든 유승민 후보를 찍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역선택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역선택이라는 게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고 투표한다는 게 이제 역선택인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도 그냥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층을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전략적 마인드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안 걸러진다 이런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선관위가 고민을 많이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어떤 1대1 가상 대결을 갔을 때 수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어떤 경선 과정이 이제 파행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올 당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던 거라고 보고, 저는 선관위가 처음에 이제 경쟁력 조사를 했던 어떤 이유는 역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당의 이제 경쟁력을 측정하는 어떤 기준 이런 부분 사실 불분명한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일반 사지선다 여론조사에 5%가 나온다라고 할 때 그 5%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는 5%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재명이냐 원희룡이냐 딱 대립해 보면은 거의 대등한 퍼센트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정도 경쟁력을 갖는 건데 지금 사지선다로 갔을 때는 5%의 경쟁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경쟁력 지수를 하기로 했던 것의 취지는 사라져버렸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사지선다로 갔을 때는 현재는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우세에 있는 거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 투표, 당원의 직접 투표에 투표를 상당히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실행해야 어떤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4명 중에 3명의 후보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1명의 후보 유승민 후보는 이번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재심까지 신청한 상태인데 향후 좀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근데 저는 짬짜면을 좀 비유하는데요. 한쪽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고 이쪽은 짬뽕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짬짜면으로 먹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룰이요. 네, 룰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여론사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질문 만드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응답자가 선택할 때 너무 복잡해요. 질문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조그마한 차이도 질문의 차이 하나, 표현의 차이 하나가 응답을 달리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야권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질문 문항 표현 하나하나에 서로 간에 집착하다가 나중에 단일화가 깨지는 이런 현상도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 문항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저 위에 거는 윤석열 후보 측이 원하는 거고 아래줄 한 줄이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대결과 지금 사지선다를 좀 뒤섞어 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 듣다가 짜증나서 그냥 끊어버리거나 전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확장성이라는 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을 우리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뽑는 데 있어서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반영하겠다는 게 본래 취지잖아요. 그러면 중도나 부동층이 좀 이런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선호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층에서 응답을 안 하고 수용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건 제대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아마 유승민 후보 쪽에서 좀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역선택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지선다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간에 원하는 바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그걸 뒤섞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냥 1대1 가상 대결로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원들한테 대한 뭐 공을 들이고 지금 대거 의원들이 입당을 한 그 캠프에 이미 합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나중에 본인이 이기고 난 다음에도 홍준표 후보가 나 승부 못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까지도 저는 염두에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룰에 대해서 일단 정해진 거니까요. 나머지 후보들은 대부분은 찬성했으니까 유불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홍준표 후보와 전 유승민 후보한테는 유리한 룰로 결정됐다고 봅니다. 유승민 네. 후보가 좀 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가상 대결로 갔으면은 지금 최근에 나온 결과들을 볼 때 유승민 후보가 거의 4위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지선다로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승민 후보의 지금 그 지지율의 그 분포도를 보면 사실 민주당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이 그 지지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3위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 보고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 현재 어제인가요? 최근 발표된 코리아 리서치 조사 보면은 한 10%까지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지선다로 갈 때는 그렇게 높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조사만 보니까 12% 정도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앞서더라고요. 예. 그럼 만약에 그게 당원 투표라고 본다면 거의 10% 대 12%로 거의 막상막하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박빙을 다투는 상황이 돼버렸다. 물론 거기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층하고 또 그러니까 책임 당원들의 직접 투표하고는 성향적으로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보고 네. 책임 당원들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당의 어떤 조직적 영향 하에서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번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서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득을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